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8년 7월 1일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어떤 제도이며 대상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는 2000년도부터 노인 인구가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였고, 현재는 14%를 넘어 고령 사회에 도달하여 있습니다. 앞으로 초고령 사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미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의 사고 중에 하나가 노인의 질병, 건강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노인의 질병, 건강 문제, 결국은 노인이 아프면은 의료비에 대한 지출, 사회적 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 노인의 사회적 의료비에 대한 지출을 우리가 또 같이 사회적으로 나누고 같이 또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인데, 이 노인의 질병 중에서 노인성 질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치매, 중풍, 뇌졸중 같은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할 수 없는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만 별도로 분리를 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죠. 일반적인 감기라든가 몸살 그 외에 우리가 질병들에 대한 부분들은 병원에서 똑같이 노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되는데, 이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는 치매 등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이 치매에 대한 약은 병원에서 탈 수 있지만은 일상생활에 대한 도움은 병원에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게 된 거죠. 이미 80세 이상의 노인들에서는 20% 이상이 치매가 발병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 전체 노인의 7에서 8, 많게는 9%까지도 지금 치매 발병률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우리 사회는 요보 노인, 그러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병원에서 다 관리하고 케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케어 제도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에서 분리를 해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그러니까 제도 안에서 만들어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별도로 분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험료도 의료보험료가 있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별도로 우리가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보험료를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인한 요보 노인의 증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전체 노인의 이미 우리는 15%를 넘는다라고 이야기했죠. 15%면은 우리가 노인의 인구가 15%를 넘는다라고 하면은 5천만 중에 15%면 이 인구만 해도 벌써 750만, 800만 가까이 되는. 그래서 이미 노인의 인구가 7에서 800만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 거죠. 이들 중에서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800만이라고 놓고 보면은 한 9%, 8%만 잡아도 어떻게 돼요? 8%만 잡아도 요보 노인, 치매 어르신들, 우리가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빼고 치매 어르신들만 놓고 봐도 8%, 88에 어떻게 돼요? 64만 명. 대략 지금 요보 우리가 노인을 7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게 된 거죠. 조금 더 확대시키면은 노인성 질환들을 다 포함해서 확대시키면 한 100만이 넘는다고 이야기했었죠. 앞으로 이 100만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는 병원에서 감당할 수가 없는, 그리고 지금 현재 의료보험 체계 또는 재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새로 의료보험 제도와 분리해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고 보험료 재정을 새로 걷는 그런 형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건강, 질병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노인의 의료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노인들은 병원에 가면은 대부분의
그 어떤 대부분의 뭐 병원에 대한 서비스 비용들을 우리가 무료로 거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병원 진료에 대한 부분들을 대부분 무료로 노인들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비에 대한 증가가 노인에 대한 증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빨리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진료비 추이를 보면은 우리가 뭐 1인당 평균 진료비 1,000원을 놓고 봤을 때 한 2007년에 70만 원도 안 됐던 비용이 2014년만 돼도 100만 원을 넘어서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는 별도로 그래도 노인성 질환에 대한 서비스적인 부분은 재원을 별도로 만들기 위한 분리를 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야기를 한 거고요.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에 따른 가족 부양의 어려움. 예전에는 대가족 시대였기 때문에 집안에 한 분이 치매가 노인성 질환이 있어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집안 전체가 흔들리는 일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맞벌이가 대부분이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핵가족으로 인해서 집안에 한 분이 치매라든가 노인성 질환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가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비용적인 부분. 예전에는 요양원이라고 하면 한 달에 비용이 200만 원씩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본인이 다 내는 거예요. 200만 원을. 그래서 200만 원 다 내다 보니까 1년이면 얼마예요? 2,400만 원. 그런데 여기에 기타 부대 비용까지 하면 1년에 3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웬만한 사람 연봉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정에 이런 부분들의 경제적 부담. 그렇다고 집에서 케어를 하자니 자녀 돌봄에 대한 어려움과 그러니까 어르신을 계속 봐야 되니까 자녀를 돌보기, 이중을 보기가 한눈만 팔아도 치매 어르신들은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또 한 사람은 누군가는 못해야 된다는 부분들. 이게 예전에는 자녀가 많을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볼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핵가족, 대가족 같이 모여 사는 게 아닌 핵가족의 맞벌이 부분이 어렵다는 거죠. 경제적인 부담, 또 돌봄의 부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이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사회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가 돼서 나온 게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인 겁니다. 뭐 이런 가족 부양의 어려움이나 경제적 수발 부담에 대한 증가 등으로 인해서 나온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거를 시범제도들을 통해서 2008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먼저 한 제도냐? 그건 아니죠. 독일의 수발보험이 가장 오래된 제도고, 일본의 케어보험이라고 해서 독일의 수발보험을 따라서 일본이 케어보험을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는 이 독일의 수발보험과 일본의 케어보험을 본따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어떻게 신청을 하고 대상자가 누구냐? 우선 대상을 먼저 보면은 대상은 65세 이상,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노인성 질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다. 그럼 대상이에요. 65세 이상 또는 65세 이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치매가 안타깝게도 노인들만 걸리는 병은 아니라는 거죠. 드라마에서도 예전에 어떤 주제로 쓰인 적이 있는데 주인공이 30대인데 여자 주인공이 치매에 걸리는 이런 드라마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30대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진 않지만은 발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센터를 지금 주야간보호를 10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보면은 60세 미만의 노인분들이 가끔, 노인이라고 하기는 민망하지만은 장년들, 성인들이 치매에 걸려서 이용하는 그런 이용자, 대상자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50대 중후반 정도인데 치매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65세 이상이거나 65세 이하이지만은 진짜 신체적으로 건강한데 50대 후반인데 치매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인성 질환. 이런 분들이 대상이고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어디에 신청을 할까요? 건강보험공단에.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물론 책임은 보건복지부가 진다 할지라도 보험료도 걷고 재원도 관리감도 이런 것들을 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도 건강보험공단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각 건강보험공단에 가면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접수도 받고 하는데 따로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대상자 또는 보호자. 대상자가 본인이 직접 하기가 쉬울까요? 대부분 이제 보호자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보호자. 그러면은 사회복지사들은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사회복지사가 대신 신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일일이 신청을 해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라든가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어렵고,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유일하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대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고 해서 뭐 항상 대신 신청하는 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대상자나 보호자가 가족이 먼저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죠. 이제 신청을 어디다 한다고 했어요? 공단. 건강보험공단. 공단에다 신청을 해요. 그러면 신청하려면 공단에서 누가 나올까요? 방문조사. 이 방문조사는 공단 직원인데 사회복지사나 간호인력이라든가 물리치료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나오면은 ADLG를 포함해서 IADL, 그 다음에 치매검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표준치매검사를 MMSEK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GDSK 뭐 우울증검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항목이 쭉 52개 항목 정도가 있는데, 그 항목들을 조사를 해서 이거를 점수화합니다. 점수화를 하는 거죠. 점수.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한 점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사를 나와가지고 1시간 동안 대략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조사를 나와서 뭘 물어보겠어요? 혼자서 어르신 식사할 수 있으세요? 혼자 세수할 수 있으세요? 혼자 화장실 갈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혼자서 이동할 수 있으세요? 다 못한다고 해야지 등급이 나오니까 못한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짓 등급도 사실은 많이 나올 수가 있었어요, 초반에. 그래서 이제 방문조사를 하시는 이 분들이 사회복지 경력이 많거나 이런 경력이 초반에 많았으면 좋은데, 없던 사람들, 공단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돌린다든가 뭐 이런 형태들이 많다 보니까 초반에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어르신 다 됐어요. 다 혼자 못 하시네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저희가 도장만 찍으면 돼요. 도장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어르신이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가 뭐 이랬던 분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도장 가지러 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등급은 안 나오는 거겠죠. 이처럼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허위 조사, 뭐 등급 조사를 나왔는데 다 못한다라고, 그래서 뭐 일부 막 교육을 해가지고 다 못한다고 하세요, 다 할 수 없다고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예전에 초창기에는 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걸 잡기 위해서 이제 방문조사 하시는 분들이 교육도 받고 점점 이제 경험도 쌓이게 되겠죠. 근데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치매 같은 경우에는 노을증후군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무슨 얘기냐면은 저녁 무렵 해가 질 때쯤 되면은 상태가 더 안 좋아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노을증후군이에요. 그런데 이 조사는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이분들이 나를 잡아가나, 그러니까 치매 어르신들이 긴장을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못하던 것들도 다 대답을 하고 하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럼 보호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등급 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대. 못 해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들도 발생을 합니다. 왜요? 1시간 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사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등급에 대한 또 나중에 재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재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조사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요. 그러면 1차 판정이 되는 거죠. 조사한 항목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점수가 나오겠죠. 95점 이상은 1등급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참 웃기긴 해요. 94점은 2등급인데 95점은 1등급이에요. 5점하고 4점하고 차이가 얼마나 클지는 알 수 없지만은 현재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등급 체계는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그리고 최근에 올해 이제 인지지원 등급이라는 게 최근에 생겼습니다. 인지지원 등급은 매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일주일에 3일 정도 월 12회 정도만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급이 제일 중증 5등급이 제일 경증 1등급은 우리가 흔히 와상 누워있는 노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2등급은 실체화 정도 탈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등급은 95점 이상의 점수가 나와야 되고 2등급은 우리가 75점 점수도 참 그렇죠. 3등급은 우리가 60점 이게 처음에는 3등급까지 밖에 없다가 4등급을 만들고 5등급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점점 대상자가 등급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확대가 되겠죠. 처음에는 20, 30만 명 정도의 대상자였다가 70만 명 가까이 대상자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1점, 45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이제 계속 만드는 거죠. 그래서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혼자서 거의 생활이 어려운 와상 어르신 같은 경우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등급을 판정할 때는 치매만 가지고 이야기가 되진 않아요. 1차 판정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ADLG, IADLG, 치매 검사 뭐 이걸 다 검사한다 했잖아요. 그거와 같이 또 제출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요. 의사소견서. 치매라든가 이런 노인성 질환에 대한 부분들을 의사소견서를 같이 제출을 합니다. 그럼 1차 판정할 때는 점수로만 판정을 하고요. 이걸 가지고 등급을 정확하게 확정 짓기 위해서는 2차 판정으로 넘어가요. 2차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 우리가 등판이라고 하는데 등급판정위원회로 넘어가서 이 등판 위에는 전문가들, 의사들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포함돼 가지고 이 점수를 가지고 최종 등급을 확정 짓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의사소견서가 이쪽에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2차 판정 할 때 등판 위에서는 같은 의사들이 의사소견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참고를 하겠죠. 그래서 의사소견서가 있으면은 치매 등급, 그러니까 치매 진단을 받고 의사소견서로 치매 진단을 받고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5등급 정도는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치매 진단으로 인해서 점수도 그럴 뿐만 아니라 등판 위에서 의사소견서에 대한 것들을 참고하다 보니까 등급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2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우리가 2등급이라고 하는데 2등급까지만 우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재가가 원칙인데 꼭 그런 건 아니고 필요하면은 3, 4, 5등급도 시설 등급으로 전환을 해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1, 2, 3, 4, 5등급이 있는데 등급 판정은 꼭 치매만 가지고 등급 판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얼마나 혼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제가 판단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1, 2등급이 시설,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생활하는 곳에 가는 게 원칙이고 3, 4, 5등급은 재가를 원칙으로 하는데 3, 4, 5등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가만 이용하면은 필요에 따라서 시설을 가야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로 공단에다 신청을 하면은 시설 등급으로 변경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2등급은 상당 부분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하면은 3등급은 어떨까요?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3등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4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경우. 또 5등급은 치매 환자, 노인성 질병으로 이렇게 점수가 나온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5등급을 치매 특별 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만들 때 많은 정치권, 제도적으로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치매를 우리가 책임지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4등급에서 5등급을 만들 때 치매 특별 등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5등급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치매 관리자라는 교육을 따로 사회복지사도 받아야 돼요. 그건 추후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은 저도 이제 치매 관리자, 5등급 특별 관리자, 프로그램 관리자로서 교육을 다 받았는데 이런 교육을 이제 받아야 돼요. 2주 정도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게 5등급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1, 2, 3, 4등급은 치매가 없냐? 그건 아니죠. 다 있어요. 더 심한 거고 5등급은 그냥 치매 정도만 있거나 아주 경미한 정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좀 경미한 정도,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비해 경미한 정도가 이제 5등급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초기 이렇게 했을 때 더 심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인지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걸로써 매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주 3회 정도만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받게끔, 그러니까 예방적 차원인 거죠. 예방적 차원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법에 보면은, 제도에 보면은 시설보다 재가를 우선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재가 우선. 왜 그럴까요? 시설이 돈이 많이 들까요? 재가가 돈이 많이 들까요? 시설이 더 많이 들죠. 재가는 집에서 내가 거주하는 일상생활 공간에서 서비스를 받는 거기 때문에, 요양원, 흔히 이야기하는 시설은 요양원인데, 요양원에 가서 24시간 360을 하는 것보다 국가가 재가가 훨씬 비용이 적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가 우선. 그래서 모든 복지 서비스라는 게 가족이나 부양 가족들이라든가 먼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우선 있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재가, 예방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가가 우선이 되는 거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우리가 시설로 이용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증 1, 2등급을 우리가 시설 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3, 4, 5등급은 재가 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3, 4, 5등급도 필요해 보호자가 없거나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설 등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등급을 받으면은 등판이 걸려서 최종적 결정이 되면 보호자한테 안내가 나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인정서를 받으러 오라고 하죠. 그래서 인정서라는 게 있는데, 등급 인정서인 거죠. 인정서. 등급 인정서가 있고, 또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계획서. 이 계획서는 주야간 보호를, 요양원을 며칠 어떻게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나온다, 이런 부분들을 표준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인정서는 3등급인지 2등급인지, 근데 인정 기간이 2년, 3년 이런 식으로 인정 기간도 있죠. 예전에 무조건 1년이었는데 요즘은 인정 기간은 늘려놨어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6개월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가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인증 기간을 2년, 3년씩 이렇게 등급별로, 그것도 등급별로 늘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인정서하고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를 받아야지 이제 이후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받았으면 이제 시설을 이용할 거냐, 재가를 이용할 거냐, 이걸 선택하면 되는 거죠. 예전에는 무조건 비용이 적게 드는 데를 가거나 이런 형태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데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왜? 어디를 가나 다 비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에 가면 본인 부담금이 20%, 재가를 가면은 15%. 그러나 식비는 다 없어요. 지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식비는 전액 본인 부담금. 그 외에도 본인 부담들은 많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재가를 우선 하라는 부분도 여기서도 보이는 거고요. 식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내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어디를 갈 건지. 수급자는 어떨까? 수급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급자.
수급자는 전액 무료. 본인 부담금은. 하지만 식비는 받게 돼 있어요. 수급자들도 수급비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들도 식비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저소득이라든가 이런 소득에 따라서 감면을 주고 있어요. 감면 대상. 그래서 감면 대상이라고 해서 감면을 주는데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데 20%가 아니라 여기에 본인 부담금의 40%나 60%를 감면해 주는 형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8%를 내거나 12%를 내는 이런 형태들이 최근에는 있어요. 6%를 내거나 9%를 내거나 이게 이제 감면. 근데 이 감면 대상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시설에서도 사회복지사에서도 알 수가 없어요. 공단에다가 나중에 청구 돈을 요청을 할 때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뜨는 감면 대상은. 수급자는 알 수 있죠.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의료수급자라고 증빙서류를 보호자한테 받아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상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은 이 시설과 시설의 종류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떤 서비스들을 하는지 또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